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장은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KDRT 의료팀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KTRT의 활동을 아주 자세히 알지는 않지만 이제 예전에 인도적 지원 연구를 하고 또 활동을 하면서 이제 KDRT의 그 명성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오늘 한 시간의 강의로 뭐 젠더에 관해서 모든 것을 제가 잘 다 전달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시간이라는 강의, 짧은 강의지만 이것을 통해서 약간 그 감 정도, 좀 그것을, 요런 것이구나. 라는 것, 그리고 요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구나, 요런 접근들이 쓰이는구나, 이제 요 정도만 가지고 가셔도 실은 큰 수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인도적 지원과 젠더이고요. 일단 인도적 지원 전문가이시니까, 뭐 인도적 지원 그 어떤 인도적 지원의 뭐 상황이나 현황이나 뭐 이제 뭐 구호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인도적 어떤 재난과 젠더를 좀 접목을 시키고 특히 이제 재난은 위급 상황이고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재난일 때 인도적 지원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인도적 지원과 젠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적 지원이 굉장히 그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평화적인 맥락, 평화가 막 분쟁이 지금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맥락인 개발과 젠더의 맥락을 조금 살펴보고요. 왜냐면 그거를 볼 때, 이미 여성들은 어떤 개발 컨텍스트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 이게 위기 상황에 닥칠 때 어떻게 더 그게 악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어서 개발과 젠더에 대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는 젠더와 개발 이론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접근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론도 있고 접근 방법도 있고 한데, 그 중에 하나만,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이고 있는 접근 방법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요 화면에는 이제 정말 유명하신 분들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 전에 유엔에 계실 때 실은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SDG를 이제 완성하고 나오시고 기후변화 굉장히 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강조하시면서 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양성평등 달성하는 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이것은 우리의 모두를 위한 발전이다. 그리고 좀 짧게 계시다 나오셨지만 우리 김용 월드뱅크 총재님도 이게 이제 개발은행이잖아요. 월드뱅크가. 근데 이제 실은 월드뱅크가 가장 선도적으로 또 이런 젠더를 포함하는 그런 기관이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한국 리더들도 다 이제 이렇게 젠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이미 뭐 개발협력계나 인도적 지원에서 젠더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 합의가 이제는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데에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 업무를 하기도 하면서 젠더와 개발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평등, 뭐 양성평등, 젠더 갈등, 막 이런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이슈들이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금 이슈들이 되고 있고 갈등 상황들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이슈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현실 생활에 접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아마 이 맥락 설명 안 드려도 이미 다 잘 아시는 분이라 여기 보시면은 이 여성들이 지금 바닷가에 있는데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시자마자 이게 어디 지역이다 내지는 이게 뭘 의미한다라는 걸 금방 알아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정리한 것은 이렇습니다. 젠더와 개발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젠더와 개발은 고무장갑이다.
젠더화 개발이란 빨래터에 있는 칸막이다. 예. 젠더화 개발이란 굴뚝이 있는 집이다. 젠더화 개발은 여성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젠더화 개발은 화장실이다. 특히 성별 분리된 화장실, 그리고 어디든지 여성들이 만약에 이제 필요시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안전한 환경에서 이게 젠더화 개발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젠더화 개발이란 집문서다, 땅문서다. 즉, 여성이 집문서를 갖게 하는 게 젠더화 개발이다. 그리고 여성이 땅문서를 갖게 하는 게 젠더화 개발이다. 여성들이 컴퓨터 기술을 배워서 컴퓨터 자격증을 보유하게 하는 게 젠더화 개발이다. 여성들에게 건축 기술을 가르쳐서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캐드? 예, 그런 프로그램으로 막 도면을 막 만들고 그러한 기술들을 보유하는 것. 그게 젠더화 개발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 쑥 훑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자연재난과 젠더를 보겠습니다. 실은 인도적 지원이 들어가는 맥락이 2개 있죠. 그리고 이미 잘 아실 텐데 첫 번째는 자연재난이고 두 번째는 분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적 위기가 있을 때 보통 이렇게 개입이 들어가고 그 위기 상황은 크게 재난, 자연재난, 그리고 분쟁 상황, 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온다든지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우리 KDRT는 이 자연재난에 굉장히 또 포커스 돼 있는 그런 팀이죠. 그래서 일단 자연재난과 분쟁에 있어서 젠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연관이 돼서 진행이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2004년도 벌써 이제 뭐 거의 25, 6년이 지났네요.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인도양의 쓰나미가 덮쳤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가 진원지였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인도네시아 요 지역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기 어디 바다에서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났고 여기서 진앙지가 되어서 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요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그리고 스리랑카의 이 동쪽 해안이 굉장히 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푸켓섬이랑 이쪽에 다들 그 휴양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온 이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리고 여기서 시작된 지진과 해일이 당연히 몰디브에서도 감지가 되었고 소말리아까지 엄청난 큰 해일이 이제 소말리아까지 밀려서 뭐 150명이 죽고 5,000명이 이주를 가게 되고 뭐 이런 하여튼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사망자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지도입니다. 이렇게 해안가까지 이제 쓰나미가 밀려왔고 이렇게 초토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마을에서 이제 옥스팜이 들어가서 스리랑카에 여러 마을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특히 어떤 마을에서는 사망자 중에 여성이 70% 정도, 한 3분의 2 정도가 여성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 마을에. 근데 이제 이게 뭐 큰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 뭐 여성의 사망률이 더 높다, 뭐,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통계로 봤을 때, 뭐 그런 통계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재난과 관련된 통계는 굉장히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지역사회 단위로 이렇게 봤을 때, 많은 경우에 여성이 피해가 더 크다라는 것들이 제가 이제 이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런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일까? 왜일까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덮칠 때에는 남성도 피해를 보고 여성도 피해를 보게 되죠. 이게 왜냐하면 이 지금 몰려오는 해저드
예, 예. 이거는 똑같은데 그럼 왜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피해를 당하고 어떤 사람이 더 덜 피해를 당하는가? 뭐 사망률만 보고 따져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제 취약성이 이제 고려가 되겠죠. 뭐 노인이나 아동이나 여성들 이렇게 취약계층들은 특히 재난이 왔을 때 평등하지 않은 결과를 입게 된다. 이제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뒤에 이제 어떠한 기제들로 인해서 여성들이 더 많이 사망을 했는가, 내지는 이런 재난에 있어서 왜 우리는 여성들이 더 취약하다고 하는가,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 인도양 쓰나미만을 보면, 이제 보통 제가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이런, 클래스룸 형태에서 하면 이제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으로는 여성들이 보건적인 측면에 있어서 취약하지요. 보건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생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힘도 덜 세고 예를 들어서 또 뭐 달리기를 할 때도 남성들보다 뭐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뭐 속도가 더 느릴 수 있고 도망가야 되는데 뭐 힘도 약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신체적인 힘이 딸려서 예, 도망가지 못해서 파도에 휩쓸려 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성들이 왜 더 피해를 입었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 지역에 또 어떤 그런 전통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나왔던 통계를 보면 이 지역의 여성들의 의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 이제 인도, 스리랑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롱이라고 해서 이게 칭칭 감는 천을 이렇게 칭칭 감고 특히 치마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이렇게 돼서 쭉 이렇게 가는. 예. 근데 솔직히 그 치마를 입고는 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치마를 입고 물을 피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 여성들이 취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도 그 의상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때가 아침 시간이었던 거 다 아시죠? 아마 일요일 아침 새벽 7시, 8시 정도였던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이 여성들이 보통 집에 있고 노인들을 모시고 이제 아침 준비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덮쳤을 때 많은 여성들이 집에서 뭐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성들은 이미 출근을 한 상태고 돈을 벌러 뭐 밖에 나가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보통 개도국엔 5-6명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 물을 피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롭지만 또 가슴이 아픈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역의 젠더 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역할, 이 지역의 성역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새벽에 이제 남성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새벽 3시, 뭐 4시쯤 이제 남성들은 고기를 잡으러 깊은 바다로 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이 남성들이 이제 가득 싣고 이제 돌아올 때 보통 아침 한 7시, 8시쯤에 요 해안가에서 여성들이 쭉 기다린다고 합니다. 뭐 남편이 됐든 뭐 그게 뭐 오빠가 됐든 아들이 됐든 그래서 여성들은 잡아온 고기를 이 해안가에서 분류하고 뭐 이게 큰 고기는 값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상품화할 수 있게끔 거기서 정리정돈을 하는 일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시장에 나가서 팔릴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한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제 파도가 여기서부터 몰려왔잖아요. 그때 남성들은 배를 타고 파도 위에 있었고 여성들은 그 남편들 기다린다고 여기 해안가에 서 있다가 이제 파도에 다 휩쓸리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사망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던 그 스리랑카의 어느 지역 거기서는 이러한 여성들이 여성과 남성의 이 수행했던 역할, 그 소득을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여성들이 더 많이 희생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성과 남성들의 롤이
바뀌면 남성들이 더 희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구구절절히 왜 여성들이 더 많이 희생이 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성들이 이런 재난에 있어서 취약도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생리적으로 좀 힘이 딸린다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전통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된 역할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어떤 역할이냐면 돌봄. 돌봄. 뭐 아이를 돌보거나 노인을 돌보거나 병자를 돌보거나 그런 일. 그리고 가정 내에서 그 가사일 이런 것들이 보통 어느 사회에서나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행하다 보면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한 경우, 예, 그 전통적인 롤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 의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조금 더 구조적이고 조금 더 시스템적인 차원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특정 어떤 역할, 뭐 그게 소득 증대에 있어서든 아니면 어떤 지역사회의 뭐 발전을 위해서든 그런 어떤 특정 역할들이 여성의 희생을 더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적인 경우죠. 그런 경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 여성들의 더 취약해지고 또 때로는 어떤 지역들에서는 여성들의 사망률이나 그다음에 뭐 이 재난이 지나가더라도 그 이후에 여성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를 이제 요거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남성과 여성, 노약자, 아동 모두의 취약성이 증대합니다. 예. 그렇지만 여성들이 취약성이 더 높고요. 재난의 피해에 크게 노출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홍수가 많이 나잖아요. 제가 한 3년 전, 2년 전에도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정말 물밖에 못 보고 왔어요. 특히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때 가가지고 정말 평생 볼 물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이 다 잠기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아무튼 91년 방글라데시의 사이클론으로 인한 홍수의 경우에 14만 명의 사망자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90%가 여성이었다라는 통계가 있고, 실은 이제 저도 이걸 어떻게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그 확인할 길은 좀 없었는데, 아무튼 학술 논문에 이게 실린 통계를 제가 이제 2차 인용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4만 명 중에 90%가 여성이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피해를 입은 한 지역의 경우 여성 사망자의 숫자가 평균적으로 남성의 3배. 한 마을에서는 80%에 육박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통계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건 선진국의 사례인데요.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자는 대부분 어떤 여성이냐, 그냥 여성도 아니고 흑인 여성이었으며 이들은 이미 이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빈곤층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3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여성이었는데 백인 여성, 뭐 라틴 여성, 아시아 여성이 아니고 흑인 여성이었다. 그리고 흑인이고 여성이고 이미 이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빈곤층이었다. 여기는 지금 3가지의 취약성이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은 소수자이죠. 여성은 또 소수자이죠. 빈곤층은 소수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3가지 취약성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정말 취약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이게 실은 SDG 지속 가능 개발 발전의 그 목표가 로고가 내진 철학이 Leave No One Behind잖아요. 그래서 실은 지속 가능 발전이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끌고 가겠다라고 약속한 게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intersectionality, 교차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취약성이 다 겹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하고 실은 이게 이제 어떤 페미니스트나 이런 여성운동 하시는 분 그리고 취약성 그리고 인권 하시는 분들 장애인 에서는 이런 교차성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SDG 시대에 들어오면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실은 이런 교차성을 고려하기가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매 초 순간이 굉장히 어려운데 실은 이 취약성이 뭐와도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도주의 원칙, 4대 원칙 중에 impartiality, 랑 연계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얘기하면 또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그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를 강타했던 2008년에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경우에 사망자 중 61%가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 중에서도 이런 재난이 닥치면 가임기 여성, reproductive age에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성들이 13세, 14세 되면은 이제 생리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성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니즈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더 닥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 처리하는 거나 물이 필요하고 한데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당연히 임신한 여성들, 수유한 여성들 모두 다 굉장히 취약도가 증가하죠. 네, 지금까지 자연재해를 살펴봤다면 이제 분쟁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자연재해와 분쟁에 있어서 인도적 위기의 양상은 겉으로 볼 땐 좀 비슷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 위기 상황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사한데요. 특히 분쟁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에 기인한 인도적 지원은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젠더 기반 폭력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우리 위안부 이슈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성적인 폭력이 전쟁의 도구로 쓰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앞서 살펴보았던 인도적 위기상을 자연재난 때 여성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취약성 그거 플러스 이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이런 성적 폭력이나 어떤 위험들이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실은 지금 거의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비율을 잡아도 분쟁 상황에서 이제 그 분쟁 상황을 피해서 여성들이 많이 도망을 나오게 되는데 그런 난민 여성이 5분의 1 정도가 성적 폭력을 이미 당했다라는 것을 최저치로 보고 있고 미얀마를 피해서 이제 방글라데시로 로힝기아 여성 난민 같은 경우에는 실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 이슈가. 그래서 거의 한 인도적 지원 구호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한 60% 이상이 다 성폭력을 당하고 지금 여기 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뭐 밖으로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정을 하고 사업을 디자인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라. 이렇게 다 암묵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런 동의가 합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로힝기아 난민 캠프에서 어느 시점에 굉장히 출산율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들이 제가 지금 연도가 헷갈리는데 그 난민 한참 그 쏟아져 나올 때 2017년 8월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2018년 한 봄쯤에 어떤 한 특정 달에 여성들이 출산율이 확 는 게 이제 통계로 잡혀가지고 이게 왜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도망 나오면서 집단 강간, 그리고 전쟁의 수단으로서의 강간을 여성들이 너무 많이 당해서 한때 로힝야 난민 캠프의 그 달에 출산율이 너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자연재난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자연재난에도 이렇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모든 사회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런 일들이 여성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무력 분쟁에 있어서는 더 피해가 크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성 가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싸우러 나가거나 그래서 전사하거나 아니면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 집은
여성들한테 맡기고 도시로 이제 돈을 벌러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성 가장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 돈을 벌 수가 없고, 남편은 없고, 아이들은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막 여기저기 이제 여성들이 어렵게 생계를 꾸리면서 많은 경우에 이제 성매매의 유혹이나 이제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통계는 나중에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로힝야 난민을 케이스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요 배경은 한번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이 좀 뭐 구글링 해도 되고요. 조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단 아무튼 그냥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게 미얀마의 북쪽 국경입니다. 이 미얀마는 위쪽이 다 산악 지역이고요. 특히 이제 요게 라카인주라고 여기도 이제 산이 많은데 여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방글라데시 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넘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미얀마가 불교 국가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무슬림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로힝야족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고 미얀마에 특히 이제 군부의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 실은 이게 탄압이라고는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로힝야족과 이제 미얀마 버마족 사이에 갈등이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2017년에 이제 그게 달해서 미얀마 군부가 아주 세게 이들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거의 뭐 전쟁 선포를 해서 이때 로힝야 난민들을 로힝야 사람들을 여기 살고 있던 오랫동안 다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여기서 빨리 퇴거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가 다시 와서 너네 다 죽이겠다. 집단 처형, 위협 사격, 약탈, 방화, 강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미얀마 군이 이제 여기서 뭐 거의 내쫓게 되지요. 그래서 3주간, 2017년 8월에 3주간 여기 국경을 넘어서 막 여기 강도 넘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 40만 명의 로힝야 사람들이 이쪽 위에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미 예전부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한 90년도 초에 이미 여기에 이제 로힝야 난민들 난민촌이 있었고 UNHCR 난민기구가 여기서 이제 그 난민촌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더 확 늘어나게 됐고 실은 인도적 지원 분쟁에서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르완다 난민 나왔을 때 94년도에요. 그때 그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그 기록을 갱신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물 막 여기까지 잠긴 데 건너서 아이 뭐 할머니 할 것 없이 그렇게 건너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거기 20만 명이 거주하게 하고 있었고, 이제 막 40만, 50만, 70만까지 다 이제 국경을 넘어서 지금은 한 100만 정도가 여기 방글라데시 남부의 국경 지역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볼 건데요. 요거는 그 BBC가 여기서 좋은 다큐나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국경을 넘어가게 됐던 우리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소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어떤 신분증이 소녀가 굉장히 빨리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 남편의 신분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남편의 나이가 몇인지 그거 한번 캐치해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বুড়া মানুষ বিয়া করা হয়েছে টেনা যেত আমি ওরা যখন নগরিন দিলি তারপর মানুষ লাগা দিয়ে There are nearly 1 million Rohingya refugees still trapped in the camps here in Bangladesh. Half of them are children, and there's little sign of them being able to return home to Myanmar anytime soon. And so this sprawling city of despair is where a whole generation is being forced to grow up. And all around there's danger. The weather, disease, 네, 요거는 상대적으로 초기 정착 시기의 이제 모습이고 지금은 더 많이 정돈이 되긴 했습니다. 조혼 관련입니다. 15살이고요. 남편입니다. 남편 나이 보이시죠? 지금 임신을 했고요. 학교는 다니지 않는 것 같죠.
तो गुराता ते आए चिंता When I was young, I never thought I'd marry an old man. Now I've had to marry one. I'm worried that now I'm carrying a baby, and I'm worried that this old man will die. And how then will I raise my child? 1년 전만 해도 미얀마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My husband can't do any work. For the past year, I've been eating rice and lentil. We can't afford any meat. I'm very worried about my child's future. 그다음에 딸들이 없어집니다. 소녀들이 없어져요. 실종. 아마 인신매매단이 납치해 간 to 것 my 같아요. daughter, nobody knows. Only Allah can say. I don't think I'll ever see her again. It's been 1 year. My daughter would have come back to me. 그다음에 성매매. 버만 인데만 모노나 하 버마 자버나 또 모노 하 버마 자 인데얀 모노 피아노 아 किसने सा I want nothing else but to go back to Myanmar. I want to get my country back. I've left lots of relatives there. I hate it here. I loved life in Myanmar. I want to go back and get married there and have a nice family. If I keep doing this, my life will be destroyed. 네. 뭐 금방 이 사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보셨는데 이제 이게 단적으로 분쟁에서 특히 소녀들이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단지 이제 그래도 성인 여성은 뭐 조금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친구는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친구는 도망 나오는 길에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혈혈단신으로 이 난민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5살 소녀가 그것도 무슬림 문화 속에서, 종교 규범 속에서 일단 생리가 시작하면 여자애들은 텐트 밖으로, 집 밖으로 못 나오거든요. 못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배급 같은 것도 다 남성들이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15세의 고아 소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6세에 이제 할아버지랑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조언을 근절해야 된다라는 캠페인들이 엄청 많긴 한데 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아이가 선택한 것은 이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예. 안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정말 그 성적 폭력, 그다음에 소득이 없죠. 뭐 하여튼 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그냥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 이제 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아이를 임신을 했고 실은 이 소녀가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학교 교육을 또 못 받죠. 그럼 나중에 교육을 못 받으면 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줄어들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안에서 집안일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꽃다운 나이에. 그리고 이제 이 아이에게 또 위험한 것은 조기 임신이잖아요. 아직 그런 어떤 자궁이나 그런 여성의 재생산을 수행하는 그런 모든 장기들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임신이 되면 굉장히 그 아이가 사망할 확률도 높고 이게 모성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도 우리가 봤지만 이제 소녀들이 납치를 당해서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 다른 소녀는 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성매매에 뛰어들게 되고 예, 아무튼 이런 게 이제 그 분쟁 상황에서 여성들이 겪게 되는 그런 여러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는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짧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 것은 이런 분쟁 상황이든 인도적 재난 상황이든 자연 재난이든 여성의 취약성이 굉장히 증가한다를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도가 높아지고 특히 강간 성폭력 위험이 급증하게 됩니다. 재난 이머전시 단계 그때는 강간, 성적 폭력, 성희롱, 요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직접 가해지는 폭력들이 급증하게 되고 일단 그 위급시가 지나고 리커버리 스테이지에 들어가면 조금 더 전통적인 기반의 성적 폭력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유해한 관습이라고 보통 명칭을 씁니다. harmful practice. 그래서 강제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계가 너무 문제가 되니까 큰 딸들을 시집 보내는 거죠. 저렇게 어린 딸들을 이제 시집 보내고 실제적으로 쓰나미 이후에 그 소녀들의 결혼율이 확 올라간 거예요. 조혼율이. 그래서 그 결혼은 그 지역사회에선 쓰나미 결혼이다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그렇게 강제혼이 급증하게 됐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소녀들이 정말 저는 진짜 경악을 6살 소녀가 이제 다음은 내 차례다. 9살 자기 언니가 아저씨한테 연말 누구한테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시집을 갔고 그 다음은 이제 자기라고 가기 싫다 막 이런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혼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쟁이나 이런 위급 상황에 여성들이 강간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문화들에서는 이제 명예살인, 가족 멤버들에 의해서 명예살인 등의 이런 전통적인 성적 폭력이 증가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취약성이 이제 또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못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과 건강 취약성 증대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남성들과 여성들이 겪게 되는 취약성이 또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체적인 그런 어떤 특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긴급 상황에서 남성들은 스트레스하고 심장 질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도 폭염에 굉장히 약하고요, 취약하고, 그다음에 특히 임신 여성인 경우, 특히 생리하는 여성인 경우에는 특별한 물품들이 필요하죠. 특별한 보호와 검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때에 필요한 게 피임약이랑 생리대, 특히 피임약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만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난민 캠프의 임신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애를 낳으면 얘가 또 먹고 키우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실은 이런 위기 상황 때 피임약이 같이 들어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는 남성들은 알코올 중독,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고 이게 막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여성들은 반면에 이게 안으로 그래서 우울증 같은 거 많이 겪게 되고 이게 겉으로 잘 보이지 않잖아. 이건 어디가 막 이런 데가 막 피가 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은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멘탈 헬스도 더 많은 관심이 가야 되는데 이제 조금 어렵죠. 여기까지 이제 미치기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여성의 취약성은 생물학적, 생리학적 특성도 있지만 사회, 경제, 정치적인 위치, 여성들이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특히 불평등한 위치와 전통적인 차별에 의해서 이런 취약성이 더 강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는 취약성을 봤는데, 이제 이 슬라이드는 조금 한번 이렇게 잘 들여다봐 주세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거는 2015년, 네팔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 직후에 지금 여성들의 모습이에요. 옥스팜이 실시했던 구호 사업. 한 장면이고 제가 이걸 네팔의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 사업에. 어떤 점들을 조금 보이시게 되나요? 저희가 여지껏 재난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취약하다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는 여성들의 모습이 정말 취약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대하던 여성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막 지금 곡괭이 같은 거를 들고 막 뭐를 하고 있고, 안전모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완전히 이 도로, 지금 다 무너진 도로에 투입이 돼서 이렇게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막 뭐를, 벽돌 같은 거를 지금 날르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이제 네팔의 고산지대도 가봤는데, 이제 이런 걸로는 진짜 많이 뭐를 날르시더라고요. 이제 할머니, 막 여성분들, 막 이구지구. 아무튼 여기서 그래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난이 여성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재난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이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여성이 변화의 주체로 등극하기도 한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러한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관점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구호 활동, 개발 협력 활동에 페미니스트 관점을 강하게 넣어서 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들이 옥스팜이랑 액션에이드입니다. 특히 액션에이드도 굉장히 정말 기발하고 어떤 불평등의 위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굉장히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거죠.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이런데 시장 가격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쳐줘서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잔업 하게 하고 안전 뭐 씌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에서 여성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은 문헌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이제 자연재난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군데. 그래서 그것을 잘 관찰을 하면서 여성들의 역량에 대해서 정리한 건데요. 일단 여성들은 실은 막 국가 단위의 그런 거시적인 막 차원보다는 본인이 속한 지역, 여기서 활동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막 분녀회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리더 역할을 많이 수행합니다. 여성의 생활의 주 무대가 가정이나 보통 이제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이런 저런 데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웃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고, 예를 들면, 누구네 집에 가면 항생제가 있대더라, 누구네 집에 가면 뭐 무슨 특이한 라디오가 있대더라. 그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대더라. 그리고 위험이 어디 있는지, 뭐 누구의 친척은 어디 있는지 이런 미시적이고 관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접수 그리고 대응이 굉장히 빠르고 그런 능력 때문에 재난 구출 시에 신속하게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관찰이 되었고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재난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여성들한테 요구되지 않았던, 그래서 여성들이 그것들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몰랐던 그런 영역으로 여성들을 많이 밀어넣게 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도 된다. 그래서 많은 경우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재난구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해왔다. 그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뭐 허리케인 미치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2004년에 쓰나미 발생 지역이라든지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관찰이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은 그 여성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성 조직들을 지원을 해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분녀회를 지원을 하고 분녀회를 통해서 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라. 쓰나미 발생 6개월 이후 시점에서 반다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 70% 이상이 여성단체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어떤 여성들의 조직이나 단체를 지원하면 실은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힘을 모으고 세력화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협력 사업 많이 하시다 보면 실은 분녀회 조직, 여성 자조 조직 만들기 이런 게 사업 요소로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여성들이 그런 조직을 통해서 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갇혀 있던 여성들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네팔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네팔이 2015년에 지진이 있었고 제가 2017년에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성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가장 좀 피해가 컸던 지역에 좀 데려다 주세요 했더니 이제 카트만두 근처에 있는 여기 지금 제가 갑자기 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진짜 그때 네팔 가셨던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제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재난 가방 싸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이 요 지역 사회 요게 ICRC였어요. IFRC인가 보다. IFRC의 이제 사무소 앞, 벽에 이게 붙어 있는데 벌써 다 띄어지고 난리가 났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이 있는 되게 유서 깊은 곳인데 이게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제 그런 기구들이 와서 막 복구 작업하고 있었고, 요거는 중국에서 제공한 텐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벌써 중국이 많이 여기 지원을 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었고, 근데 여기 보면 이미 여성들이 집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장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벽돌 나르고 시멘트 만들고 막 여기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 코디네이터가 저희 출장을 안내해준 코디네이터가 너 부녀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를 부녀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뭐를 하나 봤더니 이제 이분이 부녀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막 여기 마을 사람들 다 나온 거예요. 코리아에서 누가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코리아에서 온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막 부녀회들이 다 나왔고 이분이 부녀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녀회에서 요런 뭐 오이지나 이런 거 피클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있고 신발도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용돈 같은 걸 벌고 계시는데 이제 여기 부녀회를 방문을 마치고 나서 저희 보러 여기 메이어스 오피스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가 시장님한테 가야 되냐 했더니 요분 바로 직전 부녀 회장님이 요번에 부시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요분이에요. 부시장님. 이 단체가 네팔 지진 직후에 해외 NGO의 펀딩으로 만들어진 부녀회였어요. 그리고 초대 회장님이 이분이셨어요. 이분. 근데 이분이 그때 진짜 일을 열심히 하셨대요. 네팔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산 넘고 물 건너 그 지역, 요 프로빈스라 그래야 되나, 요 시라 그래야 되나,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상황 살피고 어디 뭐가 필요한지 조율해주고 그래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팔 헌법이 바뀌어서 이런 지역 정부나 뭐 국회의원이 아니 이런 지역 그러니까 무슨 시장이 남자면 부시장이 여자여야 되고 시장이 여자면 부시장이 남자여야 되고 이런 게 헌법에 이제 네팔이 명시를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 성주류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때 마침 이제 시장 선거가 열렸고 시장이 남자면 부시장이 여자여야 되니까 그럼 누가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했는데 다들 우리 부녀 회장님이 이제 나가신 거죠, 선거에. 그래서 당연히 당선이 되셔서 이제 부시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때 약간 재난이 여성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부녀회를 통해서 여성들의 역량이 강화된 그런 여성들이 이제 리더십 포지션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조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진들이니까 건너뛰기로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네팔 제가 다녀온 얘기를 드렸고, 이제 네팔 옥스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로 복구를 시키고 임금을 조금 주고, 캐시 포 워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실시한 결과로, 여성들이 이제 조금 더 전통적인 역할 말고 그것을 뚫고 나와서 조금 더 이제 소득 증대도 되고, 조금 더 이제, 과감한 그런 직업에도 도전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시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에서도 실은 이런 식의 시도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이런 장치들을 이렇게 넣으면. 그래서 여성도 재난에서 물론 여성의 취약성이 증대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성의 역량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좀 같이 발굴해낼 수 있는 이런 어프로치가 실은 지금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젠더와 개발 논의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KDRT 우리 선생님 전문가 분들도 이제 가서 하실 때 이제 활동하실 때 이런 점들을 조금 찾아봐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참여도가 높잖아요, 재난에서.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의사결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면, 2004년 이제 쓰나미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집을 잃은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 임시 주거지를 건축하는 그 디자인이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모여서 다 땅땅땅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 도면을 보고.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부엌을 안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이제 부엌도 없고 굴뚝도 없고 이런 데서 밥을 해야 되는. 아시죠? 이거 다 여성들이 연기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의사결정에 여성이 들어간 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전통적으로 밥 안 해보고 청소 안 해보고 그런 전통적인 사회에서 남성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심지어 이렇게 위급하게 인도적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지원은 들어가지만 그 지원의 혜택이 여성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여성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지적 관점, 젠더 메인스트리밍, 성주류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시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 동영상은 혹시 나중에 따로 시간이 되시면은 요건 따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강의 끝나고 나서. 여기는 이제 그 말라위의 한 농촌 지역에서의 여성의 하루를 그냥 쭉 이렇게 한 4분짜리 영상에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영상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여성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한번 쭉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정말 많아요. 하루 종일 한 일이.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개선을 하면 이 여성들의 이 어려운 노동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의 여성의 노동량이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훨씬 많다. 왜냐하면 반일 다 비슷하게 하면서 여성들은 가사일과 돌봄의 두 가지 이 노동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특히 농촌 지역이나 이런 리모트 에리아에 있는 여성들의 노동의 강도는 정말 높다. 물 길러 와야 되죠. 물을 길는 것은 보통 소녀들의 임무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2시간, 3시간 왕복 소요하면서 물을 길어 와야 돼요. 케냐의 어떤 지역의 경우 한 여성은 1일 획득한 칼로리의 85%를 물 깃는 데 소비합니다. 그래서 물과 여성은 굉장히 이 밀접도가 높고요. 그리고 그 가사일 중에서 물과 관련된 가사일이 엄청 많아요. 설거지, 빨래, 애들 목욕부터 시작 청소. 그래서 여성들의 물 접근성만을 조금 개선해줘도 실은 여성의 노동 강도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노동 강도를 보여준대요. 말라위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이 아그리컬처예요. 그러니까 농사일이에요. 초록색이. 근데 여기 보시면 남성들이 행하지 않는 일 중에 2가지가 대표적으로 여성들이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파란색은 워터고요. 물 깃기. 여기 오렌지색이 쿠킹, 런더리, 클리닝이에요.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제 딱 보시면은 절대적인 그 워킹 아워에서도 남성들이 적죠. 그러면 그 시간들은 다 여성들은 가사일과 돌봄에 지금 소비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요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젠더와 개발에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이론가 중에 한 명이 캐롤라인 모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여성들이 개발 맥락에 있어서 이제 이건 인도적 지원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이제 2가지 니즈가 있다. 그 니즈를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냐면 하나는 실제적인 니즈다. 하나는 보다 전략적인 니즈다. 근데 실제적인 니즈란 뭐냐면 어떤 한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된 역할, 그러니까 엄마, 좋은 아내, 양육자,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니즈들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면 지금 제가 아이를
났어요, 바로. 그래서 영아를 키워야 돼요.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제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모유가 안 나와요. 네, 체질상.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분유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여성에게 분유를 제공하면 좋은 엄마, 아이를 잘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게끔 지원하는 거죠. 또 다른 뭐 실질적인 니즈에는 예를 들어서 이 여성들에게 영양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이 여성들이 자식을 먹일 때 영양 밸런스를 고르게 맞춰서 먹일 수 있겠죠. 그럼 좋은 엄마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실질적인 니즈입니다. 여성들이 생리대 필요해요. 생리대를 제공해요. 이게 실질적인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니즈 말고도 보다 더 전략적인 니즈가 있다. 이제 이거는 보다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니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등, 차별받지요. 폭력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종속적인 지위를 좀 벗어나서 남성과 여성이 보다 이렇게 평등한 관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봤을 때 니즈들이 바로 이 전략적 젠더 니즈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별 노동 분업이 있죠. 뭐 간호사들 여성이 되게 많죠. 예, 뭐 건축가는 남성들이 주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이런 걸 좀 타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니즈들. 여성이 계속 폭력을 당해요. 폭력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니즈들. 여성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니즈들. 이러한 니즈들은 전략적 젠더 니즈라고 하고 실제적 젠더 니즈는 충족시키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게 눈에 쉽게 보입니다. 생리대 없으면 생리대 주면 되고요. 피임약 없으면 피임약 주면 되고 분유 없으면 분유 제공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 잘 보이고 충족시키기가 쉬워요. 그러나 전략적 젠더 니즈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거는 젠더 분석을 통해서만, 왜냐하면 이 젠더 이슈는 굉장히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까서 다 보지 않으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전략적 젠더 니즈는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그 사회에 큰 갈등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성평등을 달성하게끔 요구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통적인 그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성평등을 해야 된다고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면 실은 그 사회의 어떤 기반을 흔드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요 표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이제 나중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제적 젠더 니즈는 이제 요런 어프로치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전달하면 그들은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수동적 수혜자가 되지만 이런 전략적 젠더 니즈를 충족시킬 때는 여성들은 능동적 참여자가 되고요. 이러한 지원의 결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그런 또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여성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기에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맨 처음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로 제가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쭉 보시면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마 감을 조금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빨래터가 있죠. 보통 이제 인도적 지원 상황이 되면 공동 수도나 공동 빨래터 같은 거를 만들게 됩니다. 막 난민촌 이런데. 근데 실은 이제 젠더화 개발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인도적 지원에서 성주류화를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거대한 명제들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되게 막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에브리데이 라이프, 일상의 수준으로 가면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성들이 속옷을 빨아야 돼요. 생리대를 빨아야 돼요. 근데 다 오픈된 공간에서 그걸 빨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통적 사회의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칸막이를 조금만 해주면 공동 빨래터에 그럼 실은 여성들이 덜 창피하게 그들의 존엄을 지키며 빨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장치들 아까 굴뚝이 있는 집 말씀드렸죠. 스리랑카의 사례. 수영 수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별 분리 화장실을 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거창하게 뭐 인도적 지원과 젠더 이런 말은 하지만 실은 이런 조그만 아이디어들이 실은 현지에 있는 여성들의 일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거 집문서, 땅문서 여성들이 집문서를 갖게 된다는 것, 땅문서를 갖게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역량이 강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 집을 보유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땅문서가 있으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집에 살 수 있기도 하지만 이 땅문서가 있으면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뭐라도 조그맣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작은 분식집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집문서, 땅문서 소유할 수 있다는 거는 여성의 권한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컴퓨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단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여성의 그 소득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젠더와 개발이 현장에서 적용됐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제 분야고 제가 이 두 개를 이제 나눠 놓은 것은 이제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요거는 보다 실제적인 젠더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요소들이고요. 이제 요 아래에 있는 것은 보다 전략적인 젠더 니즈, 즉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었을 때 여성들의 지위가 그 사회에서 불평등한 지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추후에 좀 모아서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